네, 안녕하세요. 제 27회 유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 안에서도 전쟁 범죄의 논쟁과 책임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논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 유엔 한국협회 이호진 회장님께서 인사 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직도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현장에서는 많은 인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있고 또 서로 공방하느라 좀 국제 질서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목도하면서 저희 유엔협회는 우리 전 세계가 직면한 이러한 전쟁, 그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피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참상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정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대한 우리 전 세계에 직면한 문제를 두고서 우리 유엔협회가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국제사회는 잘 대응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처음에 오랜 국내에서 판사를 지내시다가 유엔이 창설한 965 전범재판소의 재판관을 2001년부터 한 16, 17년간 재임하셨던 우리 권옥원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는 김앤장 로펌에서 또 거기에 고문으로서 그리고 국제법 센터 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ICC라고 있죠. 그 국제 형사 법원이 있는데 그 ICC 형사재판소를 창설한 조약이 있습니다. 로마 조약인데 거기에는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매년 그리고 주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로마 조약 당사국 그러니까 ICC 재판소의 당사국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총회 의장을 현재 권옥원 판사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옥원 판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학계 그 권위자를 모시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아주 중요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제가 마이크를 권옥원 판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권옥원 판사님 진행해 주시죠. 앉아서 인사하는 건 어색해서 일어나서 인사 올렸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옥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유엔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를 보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함으로써 비롯된 전쟁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저희는 매일매일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전쟁은 예전의 양상과 틀려서 핸드폰 등 미디어 발달로 그 전쟁의 모든 모습을 온 세계 안방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다릅니다. 이런 참상을 보면서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제 경우에는 한 1990년대 초에 있었던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일어났던 집단 학살을 직접 재판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차에서 여러 명을 학살한 대량 학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어떻게 국제사회에서는 막을 수 없었을까? 그렇게 하고 특히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유엔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실효성이 없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그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다는 전쟁 범죄란 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러한 논점들에 관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게 말씀해 주실 세 분의 그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 대응 방향 이 전반에 관해서 그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고재남 교수님을 모셨는데 고재남 교수님은 그 미주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이곳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오래 교수를 하셔서 우리나라 러시아에 관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재남 원장님 외에 두 분의 교수님을 더 모셨습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그 법학전문대학의 명예교수인 최태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의 노스웨스턴 그리고 네덜란드의 라이든에서 석사학위를 2번이나 또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최태현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호진 회장님께서 로마 조약 얘기를 하셨지만 그 로마 규정을 준비하는 회의서부터 그 후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이후에 매번 열리는 당사국 총회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국제형사법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전쟁 범죄 이 관련해서는 가장 적절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의 패널리스트는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신 박흥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유엔 한국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유엔 국제기구 다자외교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진행 방향은 오늘 우선 고재남 교수님께서 한 30분 이내에서 이번 전쟁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경, 현황, 그리고 대응 방향 일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각 패널리스트들이 전쟁 범죄 또는 대응 방향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4명이서 그에 관해서 제가 이끄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 40-50분 토론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한 10분간은 이 플로어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온라인으로 사전 질문도 받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은 질의서를 얼마든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고재남 원장님한테 맡겨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재남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 토크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호진 회장님과 그리고 또 집행부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이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우리와 7시간 차이군요. 7시간 차이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지금 아프고 어떤 때는 그냥 좀 이러다가는 우울증이 걸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의 외교 실패다. 물론 2차적으로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러 또는 미소 간에 있어서의 가장 성공적인 외교는 1962년 10월 달에 있었던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가장 최악의 외교 실패는 이번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이 이렇게 명령을 해서 러시아군이 침공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사전에 막았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을까? 물론 제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크라이나 어떤 비슷한 어떤 지정학적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도 그런 어떤 전쟁의 교훈을 잘 되씹어서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 주요국 대응 그리고 우리의 어떤 대응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물론 학자이다 보니까 무슨 뭘 준비를 하면 꼭 기승전결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좀 오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냥 전쟁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냥 준비된 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화면에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분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두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로 알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 52년생으로 지금 70세이시고 KGB에 들어가서 75년부터 91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냐면 주로 동독 드레스덴이라고 거기서 근무를 했죠. 그러다가 동서독이 통일된 시점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귀환을 해가지고 정계에 입문을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국안보리 서기 그리고 99년에는 총리를 했습니다. 총리를 하다가 이제 엘친 대통령이 조기 사임을 하면서 대통령 대응을 하시다가 대통령이 돼서 지난 4년간 2008년부터 12년까지 총리를 한 것 합쳐서 22년간 지금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 군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43세이시고 17살에 희극 배우로 데뷔를 해서 배우 활동을 하시다가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인민의 일군이라는 3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합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서 어떤 사회나 정부의 어떤 부정부패를 알리는 그런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그 드라마가 이제 엄청난 국민들의 관심과 이 시청률을 자랑을 하면서 그게 드라마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이제 정부의 부패 척결을 하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2018년에 인민의 일군당을 창설을 하고 2018년에 창설하고 19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1차 투표에서는 30% 그리고 2차 투표에서 73% 득표를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번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코미디언 배우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번에 어떤 그런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떤 전쟁 과정에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로 지금 러시아군에 대한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3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영상 통화를 하셨고 또 3월 29일 날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4월 11일 날은 영상 국회 연설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어떤 참화를 설명을 하시면서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 한국민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서 이렇게 선진화된 국가를 건설한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인도적인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목차로 제가 들어가겠는데요. 예, 목차는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승전결식으로 해서 이 9장까지 지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빨간 부분, 물론 밑에 어떤 크림반도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크림반도와 저쪽에 이 돈바스 지역이 2014년 이후 지금 러시아가 이 합병을 했거나 그리고 친러 어떤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신 대로 소연방의 일원으로서 있다가 91년 말에 이렇게 독립국가로 이렇게 출범을 했고 자기들이 어떤 지리적 정체성을 중유럽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동쪽으로 여기 보이진 않습니다만 동쪽으로 우랄 산맥이 있고 우랄 산맥 이서 지역을 유럽으로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 중유럽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노란색의 지역들이 지금 2014년 이후에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남북으로는 드네프르 강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흑해가 위치해 있죠. 이런 어떤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이제 미러 간에 또 그리고 이 러시아와 이 나토 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도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개황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면적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28배인데 인구는 한 3배 좀 더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 4,400만 정도. 물론 독립 당시에는 5,200만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일부는 이제 러시아로 귀환을 하고 일부는 또 지금 크림 합병된 지역에 지금 있어서 그러고 근데 면적으로 따지면 유럽에서는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인구로 따져보면 독립 당시에는 6번째였습니다만은 지금은 7번째 나라이고 언어와 종교적으로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브에 속하고 슬라브 민족에 속하고 또 988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신이 키예프 공국이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정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정교화에 있었는데 2018년에 우크라이나는 그냥 우크라이나 정교로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번 싸움이라는 것이 이 골리앗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이랄지 또는 서방 세계의 어떤 지원을 받고 또 우크라이나 어떤 군인들과 이 국민들의 그 항전 의지에 힘입어서 매우 선전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뒷부분에서 소개해드린 현재의 전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할지 그리고 침공 배경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바로 역사적인 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1654년부터 1991년 말까지 337년간 그 역사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복속이 병합이 돼가지고 독립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국가로 있었고 따라서 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 민족이다 이렇게 작년 7월 달에 비교적 장문의 논문 대통령이 그렇게 쓰시기는 참 이례적인데 장문의 논문에서 이렇게 한 민족
한 국가, 한 문화 이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결심하던 배경도 상당히 그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어떤 그 나토 그리고 EU 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겠는데 그 경쟁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그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다중적 가치다. 즉, 우크라이나의 그 잠재적이고 현재적 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고 그리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원소 주기일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발을부터 어떻게 그 소위 말하면 미사일까지 생산할 수 있는 산업 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흑토지대 여러분 아시죠? 모두 평화지대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권오원 그 재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등의 소련 지역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거의 한 28년 동안 제가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양자 회의들이 많아서 뭐 수십 번을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한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7, 8개월씩 제가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우크라이나 도시들도 쭉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CNN이나 BBC 여기서 이렇게 참상을 이렇게 보도하고 보면은 눈이 선합니다. 어떤 그런 건물들, 도로들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어떤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완전 평야지대입니다. 흑토지대고. 그래서 지금 밀이랄지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결과로서 지금 세계 식량 위기의 한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건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어떤 사이에 위치해 있고 또 남북으로는 흑해와 발트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의 창시자 맥킨더는 이 심장지대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대, 우크라이나가 포함된 이 지역을 정복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닌도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 행정구역 여기 레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서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컨브라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이랄지 소련의 장려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랬었고 미국의 브레진스키라고 우리 국제정책 한 사람들은 아주 잘 아시는 분인데 브레진스키라는 그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1991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 제국은 부활 없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으로 하여금 빨리 우크라이나를 나토나 EU에 가입시켜라. EU는 물론 이제 EU 당국이 이야기했겠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어떤 장벽, 그러니까 두 국가 간에 있어서 완충지대로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만큼 지정학적 가치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고, 이제 다음에는 나에는 지금 역사, 민족, 종교적 요인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푸틴 대통령의 어떤 장문의 논문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건 러시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국가로 이렇게 존재해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같은 정교를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사람들은 키예프 공국이 이제 몽골 제국에서 이렇게 패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몽골 지배를 한 240년간 받게 되는데, 키예프 공국이 바로 러시아의 모태다, 머더 스테이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식과 어떤 침공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걸 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우크라이나 요인인데요.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연방 해체를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독립 후에 민족주의 및 자주 독립 요소를 표방하면서 러시아와 거리두기 정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2004, 5년 그리고 2013, 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종의 시민혁명, 색깔혁명이 발생하는데 이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지원을 받은 어떤 그것에 의해서 이제 탄생한 정부는 친서방 내지는 친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런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나토 가입이랄지 EU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6분이 탄생을 했는데 이 6분 중에서 5분이 다 나토 가입을 지지합니다. 지금 바로 이전 대통령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경제위기 극복과 서방 경제권으로 어떤 편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고 이러면서 그 러시아와의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군사 안보적으로는 나토 가입 정책을 추진했고 또 미국이나 영국 등의 어떤 무기 재정 지원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쟁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그 경쟁 상황이 지난 30년간 발생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러시아의 CIS 유라시아 통합주의와 미국의 CIS 유라시아 지정적 다원주의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싶다면 다양한 어떤 그런 군사 통합체, 경제 통합체를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CIS 잘못 썼습니다. CIA, FTA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탈러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이 네 나라가 이 구암이라는 걸 다자지gem지를 창설하는데 여기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의 그 가스관과 파이프라인 건설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 가스관이나 파이프라인이 송유관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지아, 터키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 정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는 어떠냐? EU는 아시는 대로 EC가 EU로 변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유로존을 탄생시키면서 90년대는 이렇게 뭐랄까 옛날 탈공산화된 국가들의 어떤 가입 정책을 추진을 안 했었죠. 물론 러시아도 EU가 추진하는 그 PCA라고 파트너십 앤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9년부터 그 네이버후드 팔리시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기초를 둬서 이스턴 파트너십을 출범을 시켜요. 폴란드의 어떤 그 제안을 위해서. 그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이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그 유라시아 지역에 있을 경제 통합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일종의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발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EU는 추진했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제휴협정인가요?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걸 둘러싸고 충돌을 하다가 크림반도 그 합병의 원인이 된 유로 마이단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그 러우 갈등의 첨예화 과정과 요인인데 이거는 지금 한 3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계는 이 독립 후인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그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나토 가입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이쪽에 위기감을 가지면서 반발을 하고 그거를 소위 말하면은 무산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인 그런 과정.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97년에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1차적으로 가입을 했고 이때 또 양측이 러시아와의 어떤 나토가 또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들 국가 새롭게 가입하는 나토 국가들한테는 정규군 처음에 상설 군인들을 상시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만은 그 약속이 이제 2013년 이후에 깨지는데요. 그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깨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2004년에 이제 발트 3국이 그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가입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한테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하죠. 나토 러시아 카운슬이라 해가지고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국방 외무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물론 그 당시 러시아는 비토권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나토에서 부여하지 않았지만은 유럽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유럽 마이단 혁명의 원인이 된 것은 EU가 이렇게 그 이스턴 파트너십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부딪혀 가지고 뭐랄까 물론 나번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제가 이제 좀 그 설명을 제가 못하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보시면 말이에요. 이 화면을 보시면 나토가 어떻게 동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노랗게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밑에 남동쪽에 있는 그 조지아 여기를 부시 대통령이 2008년에 나토를 가입시키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일종의 나토 가입 어떤 그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MAP 멤버십 액션 플랜 지위를 부여를 하려다가 독일이 할지 프랑스의 반대에 의해서 그때 그 실현을 못합니다. 물론 공동성명이라는 먼 장래에 이 두 나라를 나토를 가입시키겠다 이렇게 그 포함을 시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위기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게 바로 2008년 4월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조지아가 그 가입 실현을 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적인 어떤 그런 그 국내적으로 정지 정돈 작업을 하다가 그 전쟁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이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이 전쟁 불사해서라도 막겠다는 그런 안보 위협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런 것이 적용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뭡니까? 이 외교 실패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단계는 이제 지금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 나토 간의 군사 협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그 5월달에 출범을 해서 당시 이제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돈바스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좀 입장이 변화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동맹체제 강화 글로벌 동맹체제 강화를 내세웠던 것이고 또 굉장히 어떤 친우 어떤 정책을 천명하신 그런 어떤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좀 바꾸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르켈 대통령 다음으로 유럽 지도자는 두 번째로 이 백악관을 초대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공동 성명을 채택함과 동시에 군사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좀 위기감을 가져가지고 군인들을 그 국경 지역에 집중 배치를 했다가 다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월 달에 흑해에서 이 나토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데 당시 우크라이나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냉전 이후 탈냉전기의 최대 규모 20만 명이 넘는 그 참여하는 그 합동 군사 훈련을 벨라루스와의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긴장이 고조된 것이 지금 작년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거의 한 9만 내지 10만여 명의 어떤 러시아 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됨에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그 서방 진영에서 유럽에서 러시아 침공설이 대두가 되고 이 당시 푸틴 대통령도 레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즉 레드라인이라는 게 지금 그 소비방 구성국들, 발트 3국 외에 소비방 구성국들의 나토 추가 가입을 이렇게 금한다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기존의 어떤 나토 가맹국들 중에서 접경국에 대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고성 무기를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레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15일 날 미국과 나토에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조약 체계를 제안을 하면서 조약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조약안을 둘러싸고서 이제 양측 간에 있어서의 1월 중순에 이렇게 회담도 진행이 된다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측이나 또 나토 측에서 나토의 어떤 그런 가입에 관한 어떤 오픈도어 팔리시, 어느 국가든지 소위 말하는 가입할 수 있다는 오픈도어 팔리시 때문을 내라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가입을 우리들이 사전에 거부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답변서를 또 1월 중에 보내죠. 1월 17일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7일 날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도구면 러시아가 이제 여기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의 어떤 저지랄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21일부터 돈바스에 있는 두 공화국, 분리주의 공화국을 독립을 승인하고 또 이 공화국과의 어떤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이거 일종의 군사 동맹 조약입니다.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의회는 이거를 파견을 하고, 그러면서 평화 유지인을 파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물론 그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 있어서의 회담이 24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아마 이제 사전에 군사 개입 태세를 아마 인지를 했던지 그냥 그거를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24일 날 전격적으로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명목으로서 군사 개입을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3월 30일 이전의 상황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런 지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3월 30일 날 전격적으로 이제 키이우 인근 지역, 북부 지역을 철수 명령을 하면서 지금 상황은 그 왼편 지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부 지역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지금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간의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한 487만 명의 어떤 피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폴란드로 피난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는 지금 우크라이나 측 주장과 그리고 러시아 측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만은, 군인은 러시아 측의 주장이 우크라이나군이 한 2만 5천 명가량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면 러시아도 한 2만 명가량이 지금 사망한 걸로. 그리고 물론 민간인의 피해도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주요 어떤 그런 군사시설이랄지 그리고 민간시설 그리고 도로 등 인프라들이 그냥 엄청나게 지금 파괴된 것을 지금 보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유엔은 3월 2일 날 그리고 3월 24일 날, 4월 7일 날 러시아 관련해서 어떤 긴급 총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 관련 결의안을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표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각종의 어떤 그런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례가 없는 이 가혹하고 광범위한 대러 어떤 경제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재 협상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국가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지금 추방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고성능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도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48개국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도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우호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지지 획득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외교관을 또 맞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핵 억제 부대 특수 임무 태세 강화를 지시를 하면서 혹시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러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면서 특정 상품과 원료 반출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제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러우 전쟁의 향배를 정확하게 이제 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한 5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러시아의 돈바스 크림반도 러시아의 돈바스와 이 크림반도를 연결한 동남부 지역 점령과 이 통제권 확립,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방 세계의 무기 경제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전 협상의 교착과 이 국지 전쟁 지속에 따른 장기전 지속, 그리고 네 번째는 러우 전쟁의 동유럽 나토 국가라고 확전과 제3차 대전 발발, 그리고 정전 협상의 타결과 분쟁 종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이 전망을 해봤습니다. 제기되는 질문들인데요. 이건 아마 토론 시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핵전쟁이 발발 가능성, 그리고 대러 제재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중단시킬 가능성, 그리고 러우 전쟁 발발은 누구 책임인가, 그리고 러우 정전 협상의 타결 전망, 그리고 푸틴 대통령 등 그 군부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단죄 여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제기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그 배경에 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설명 진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에서 가끔 발표도 하고 사회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부분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대응 부분은 저희 토론 조금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저희가 여기서 플로어에서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는 먼저 전쟁 범죄 부분을 먼저 얘기할까 그랬는데 고재남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어떤 유엔의 대응 방향이나 어떤 국제사회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하여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박흥순 교수님한테 이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한번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호건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고재남 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하여튼 이 전쟁의 배경과 역사와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또 앞으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과 유엔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두 판사님하고 우리 최 교수님 이제 국제법적인 측면이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 측면에서 정말 하루 종일 해도 이제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유엔 협회 입장에서 주로 이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둘러싼 국제 협력 관계에서 이런 심각한 국제 분쟁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 질서에 이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그러면 현재 국제 체제 안에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은 무엇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 이 1991년, 90년도 전후한 탈냉전 시대 이후에 세계화가 급속화되고 그리고 세계가 이제 국제 협력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로 가다가 2001년에 이제 9.11 테러 또 지난 2, 3년 동안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국제 사회의 어떤 커다란 대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중국의 부상 문제라든가 세계의 어떤 경제 공급망의 전환 그리고 이번에 이제 푸틴에 의한 이런 노골적인 강대국에 의한 이런 침략이 이루어짐으로써 세계가 이 어떤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한쪽으로는 당황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제약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현실입니다.
결국은 그 유엔 체제 같은 그 국제법 규칙에 기반한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세계가 마련한 그런 그 집단 안보라든가 유엔 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강제 조치, 그리고 ICJ, ICC 같은 이런 다양한 법적인 어떤 대응, 또 이제 군사적인 어떤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논의는 되지만은 과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런 것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이상과 어떤 그 규범으로서는 정말 이것은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이고 침략 행위이고 뭐 집단 그 학살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체제에서 이 초군사 강대국인 러시아를 어떻게 이것을 억제할 것인가, 특히 푸틴 같은 이런 그 독재자가 이렇게 세계를 위협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국제 질서와 앞으로의 어떤 그 국제사회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어떤 그 자유주의에 기반한 이런 그 국제 평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지금 각종 그 제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것이 이제 유엔과 같은 이런 그 글로벌 그 메커니즘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어떤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개혁의 문제가 이것과 관계없이 과연 1945년에 만들어진 유엔이 5개 상임이사국과 그 전권을 가진 안보리가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체제가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 질서에서 특히 유엔의 개혁을 이제 촉발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유엔이라는 어떤 제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엔이 당장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액션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긴급특별총회라든가 통해서 인권이사에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유엔 체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G7이라든가 뭐 그 다른 국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이 러시아 같은 이런 그 러브레이커를 응징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또 시사점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이 국제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약이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아직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제사회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세계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비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개혁을 하고 있다. 그 개혁을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그 소련이 마침 거부권을 행사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엔군 참전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ICJ라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그 유엔의 주된 사법기구인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무력 행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잠정 조치를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유엔 공식 기구인 ICJ에서 이거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함의가 있고 앞으로 어떤 그 효력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 ICJ하고 ICC를 이제 구별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ICJ는
유엔이 창설될 때 1945년에 유엔의 6개 주요 기관의 하나로 이제 창설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유엔 모든 회원국은 그 ICJ의 당사국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ICJ는 강제 관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독도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 그 관련 당사국이 같이 이제 그 관할권을 수락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것은 그 우크라이나가 2월 27일인가요? 전쟁 바로 직후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 그 판결이 아니고 굉장히 중대한 그 심각한 사안이다 해서 ICJ가 잠정 조치로서, 임시 조치로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제를 하느냐, 이게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것을 명령을 하고 러시아는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에서 얘기할 때 이 이제 국제법의 어떤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규범적으로 참 바람직하고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강제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ICJ가 그렇게 그 긴급하게 판결을 내려서 국제사회의 어떤 선도적으로 유엔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이 불법이고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그 독특하고도 그리고 아주 희소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그 전에도 보면은 왜 지난번에 미얀마 사태 같은 데도 뭐 이렇게 그 아랍 국가들이 제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청문회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래도 이런 국제 사법적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조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바람직한 이런 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ICJ는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응소하거나 아니면 미리 그 강제 관할권을 미리 사전적으로 나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국 간에 조약을 맺으면서 이 조약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ICJ 가기로 돼 있을 때 관할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가입했던 소위 말하는 집단 살해,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에서는, 국제협약에서는 이 제노사이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ICJ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이 동부 지역, 루안스크, 도네츠크 하는 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권을 행사한다 하는 이유로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슨 말이에요? 여긴 제노사이드가 없습니다 하면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더 회복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잠정 조치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ICJ가 13대 2의 압도적인 다수결로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특히 이제 주문 중에 하나는 그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양 당사국이 하지 말라 하는 주문 3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금지했던 러시아 판사랑 중국 판사까지도 그 동의해서 전원일치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이거의 귀추가 조금 더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쟁 범죄, 그리고 이걸 처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ICC가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최태원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그 보통 전쟁 범죄 하면 아까도 그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를 전쟁 범죄라고 그 오해하기 쉬운데, 저희가 전쟁 범죄를 처벌한 예는 2차 세계 대전 때 직후에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 이후는 없었죠. 그러다가 ICC에서도 소위 말하는 침략 범죄를 비준한 것은 겨우 그 2017년도에 비로소 액티베이트가 발효가 된 후에 그 다음 해쯤에 이제 겨우 한 30나라가 비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자세히 들어갈 시간은 없지만 그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쟁 범죄는
인류가 이렇게 전쟁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그 차선책으로 이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켜야 될 법을 그 중대하게 위반한 것을 전쟁 범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네바 조약이나 헤이그 조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켜 온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 범죄가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봤고, ICC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최태원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우선 간단히 좀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법을 전공한 교수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다양한 국제법적인 쟁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무슨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무력 사용 금지 원칙 위반이다. 하여튼 그다음에 국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다양한 국제법적인 쟁점이 관련되어 있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미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까 ICJ에 우크라이나가 제소를 했고 지금 ICJ에서 일단 중간 보전 조치, 잠정 조치로서 러시아군의 철군을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ICJ가 이제 판결을 내리면은 그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죠. 그런데 그 중간 보전 명령, 즉 잠정 조치는 그동안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2000년 초에 이제 잠정 조치 명령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판결이 나왔고, 하여튼 그 결과 결국은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또는 명령이 났으니까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제소국 또는 피제소국이 해서 하여튼 ICJ에서 패소국이 명령이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 94조인가 55조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게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의를 채택할 때 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엇보다도 하여튼 명백히 국제법상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헌장 2조 사항은 오늘날 유엔 헌장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2조 사항을 보면은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하기 위해서 무력의 사용뿐만 아니라 위협까지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 행사 금지 원칙은 그동안 수많은 국제 문서와 또 수많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서 재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1986년에 니코라가 케이스에서부터 최근에 올 2월 9일 날 콩고에서의 무장 활동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국제법상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자리매김했고, 지금은 간수국제법으로도 이제 확립이 되었고, 심지어 강행규범으로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이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이제 받게 되겠죠. 지금 이제 현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과거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에는 이 무력 행사나 무력에 의한 간섭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무력 행사가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하면서 이 작전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자위권 행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위권에는 개별적 자위권도 있고 집단적 자위권도 있겠죠. 일단 러시아에 대한 그 안보 위협이 있어서 그 이제 자위권을 행사한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유엔 헌장 51조 상의 규정을 들여다 보면은 이게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제 51조에서 자위권 행사 요건은 if armed attack occurres라고 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는 무력 공격이 이미 이제 기존 사실화된 경우죠. 즉 뭐 포탄이 떨어졌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인데 뭐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한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엔 헌장 51조의 그 if armed attack occurres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조금 현실전에 맞게 해석해 가지고 급박성이 있는 무력 공격이 임박했을 때는 그래도 예방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2014년에 그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우크라이나나 또는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를 계속해 왔는데 그것 자체가 임박한 위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된 주장은 아까 지금 이 사회를 보는 우리 권영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러시아가 침공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 두 국가를 신생 국가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피플스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루안스크 피플스 리퍼블릭이라는 나라를 독립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만이 그 독립을 승인한 거죠. 국가로서 승인을 했는데 러시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러시아는 바로 자기가 승인한 국가에 사고 있는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집단 살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해서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뭐 지금 뭐 이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라는 국가는 그냥 러시아만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다른 나라들은 국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결국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반란 단체로 지금 결국은 이제 치부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국제법적인 그 쟁점은 민족 자결권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있는 이제 소수 민족이 다 독립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1945년 유엔 헌장 1조와 55조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모든 그 국민들은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이 어떤 권리냐라고 하는 것에 가서 이제 물어볼 때는 아직까지 100% 명확하게 이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internal self-determination, 즉 대내적인 민족 자결만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유엔 총회 결의에서도 확인되어 왔고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우리가 소위 하는 국제 인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A 규약, B 규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유권적 규약 또는 사유권적 규약이라고 하는데 거기 각 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민족 자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은 그 국제 인권 규약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제 조항을 둬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각 소수민족은 자유롭게 정치적인 지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민족 자결권에 그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결국 external self-determination 권리는 없다. 즉 대외적인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분리 독립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은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다민족 인도,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이 대외적인 민족 자결권을 다 부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다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을 할 테니까죠.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분리독립을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캐나다의 퀘벡 지구에서 분리독립을 실시해서 신국가로 탄생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결이 됐죠. 그때 그리고 또 뭐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는 카탈루니아 지방에서도 이제 주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독립한다라고 했는데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스코틀랜드도 한번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 뭐 그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립되어 온 국가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벵글라데시로 해가지고 이제 됐다든지 뭐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교수님 이 정도에서 한번 매듭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에 관해서 한번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발표하신 고재남 교수님께서 그 유엔이나 국제사회 대응 일반에 관해서 박 교수님 말씀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 무력 사용 금지는 아주 가행법규가 되어 있다는 요지에 우리 최 교수님 얘기도 들어있고 한 그 발표자 입장에서 그 두 분 얘기를 들은다면 소회나 뭐 얘기하실 게 있으면 좀 저희랑 나눠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제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깊이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데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 그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은 뭐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절한 이 대치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엔 차원에서 보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작전을 억제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치로서 뒤따라야 되는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상위 유사국 지이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 그 총회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대러 결의안이 지금 세 차례나 채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박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못하면 다른 어떤 그 국제기구 차원에서라도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전쟁 지속을 억제 또는 그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이 지금 그 올 11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러시아를 그 배제시키라는 그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차원에서는 아마 그거를 지금까지 확답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면서 지금 일단은 러시아의 참여를 지금 받아들이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제정치의 어떤 냉혹한 현실은 이 강대국 정치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그 해법이 모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어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 교수님한테 한번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코소보 독립인데요. 코소보가 이제 그 세르비아의 어떤 인종 청소 때문에 나토군이 거기 안전군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주둔해 있다가 2008년 2월 달에 지금 독립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세르비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코소보 그 자치주의 어떤 그 국가로서의 스테이터스, 내 행정국의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결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푸틴 대통령이 그랬어요. 선례를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독립이 인정이 되고 미국 주도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독립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 한국도 거기 따라갔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크림반도 합병 시도 지금 코소보 유리하고 똑같거든요. 국민투표가 아닌 주민투표. 이게 우크라이나 전 지역 차원에 있어서의 국민투표가 아니라 지금 크림반도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뭐 97%가 찬성을 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합병 조치를 취해 갔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중잣대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코소보는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합병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연장차원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내적인 민족 자결권은 인정이 되지만 대외적인 민족 자결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퀘벡 지구가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그때 캐나다 대법원의 그 판결이 상당히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민족 자결권이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지만은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remedial secession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제적인 차원에서 분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 대내적인 민족 자결권마저도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극단적으로 인권이 위반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어떤 구제책을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구제책을 다 써봤는데도 여전히 구제가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인정이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캐나다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경우도 그 이론을 지금 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용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그 내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의 경우에는 거기 한 발 더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데 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존 자체가 위협이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remedial secession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코소보가 독립할 때 ICJ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 대표가 가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언이 그 발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에서 이제 써먹은 셈인데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지금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이 저기 못 살겠다고 해서 분리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독립 문제는 이 정도에서 예. 놓고 이걸 하나 마무리하고 가자면은 그 remedial secession이냐 아니냐 뭐 여부를 떠나서 어떻든 간에 이유 막론하고 무력 행사를 하고 쳐들어가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는 저희 패널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께서도 제기되는 질문들 중에 이 전쟁 발발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항목도 하나 놓으셨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으로서 어떻게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설마 미국의 큰 잘못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잘못을 했지만 그 침공을 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는데 저희는 모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남겨놓은 플로어 질문을 받기 전에 이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 이것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선 그 청취자들 방청객들은 관심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다 ICC 가입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ICC에서 이거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롯해서 간단히 한 5분 내에 저희 우리 최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플로어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일단 이제 그 러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행한 행위가 지금 ICC 관할 대상 범죄 중에서 특히 전쟁 범죄하고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집단 살해죄에 해당되는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조금 여기 주의를 기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살해죄의 성립 요건은 상당히 엄격해가지고 이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스페셜 인텐트, 특별한 고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소수 그룹인데 religious, 그러니까 national, 그다음에 ethnic, racial, and religious group. 그 그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뭐 사람을 살해하든지 하여튼 강제 이주를 시키든지 하여튼 이런 건데 그 스페셜 인텐트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요. 일단 전쟁 범죄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전쟁 범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중에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한 범죄죠. 즉 전쟁법 위반 범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쟁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국제인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력 충돌 시, 즉 전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국제인도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인도법은 옛날에 전쟁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인 또는 민간 물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원칙, 즉 구별의 원칙이죠.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 물자와 군사 목표물을 구별하는 그 구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를 위반하면 전쟁 범죄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쟁 범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 범죄를 이제 일으킨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ICC에서 재판을 받는데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범죄 발생 지국이나 피고인의 국적국 중에 한 나라라도 이 ICC 규정, 즉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당사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ICC에서 우선 재판할 그 권리가 없죠.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ICC 규정 12조 3항을 보면은 그 비당사국은 자기들이 관련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해서 임시로 ICC에 관할 재판권을 수락하는 걸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했을 때 그리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이 우크라이나가 그 임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을 선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것에 대해서 ICC 관할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선언은 향후에 발생될 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도 ICC의 재판권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수락 선언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이 아니지만 그 ICC 관할권을 수락한다 해서 관할권이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ICC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전쟁 범죄 재판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전쟁 범죄 재판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 어떤 지휘관, 정치 지도자가 고의 과실에 의해서 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전쟁 범죄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쉽지만 푸틴이 크렘린에 앉아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시했다거나 어떠한 보고를 받으면서 전쟁 범죄가 저질러지려는 걸 보고를 받고서도 묵인했다거나 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쟁 범죄는 이 시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10년이고 20년 후에라도 언젠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어떤 억지적 효과가 있고 국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최태원 교수님하고 고재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방금 말씀하신 바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뭐 그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전쟁 범죄 또는 인도의 반환죄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로 지휘관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휘관 책임은 이제 사전에 방지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사후에도 이제 그걸 알고서도 처벌을 게을리 했다면은 이제 지휘관 책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쟁 범죄 또는 인도의 반환죄에 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ICC에서의 재판은 지금 그 벌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CC 규정 제63조 1항을 보면은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요즘 같은 거는 화상 회의를 통해서도 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범죄인 본인을 피고인을 하여튼 체포해 와서 법정에 세워야지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그러니까 ICC는 더군다나 이제 법 집행 이렇게 이 법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푸틴 내지는 뭐 다른 군사 지휘자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없을 것 같고 또 뭐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닐 거고 해서 당분간은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실제로는 좀 처벌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고 교수님 보태실 말씀. 예, 저는 그 좀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어떤 사실 한번 여쭙고 싶다. 제가 이쪽 잘 모릅니다만은 그 밀로세비치 전 대통령, 유고 전 대통령이 그 보스니 헤르체고비나에서 자행한 그런 어떤 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그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서방 세계에서 당시 그 색깔 혁명을 주도해 가지고 밀로세비치를 무너뜨리고 그 후임 정권이 밀로세비치를 그렇게 전범 재판소에 인도를 한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이 러시아에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러시아에서 레짐 체인지를 아마 그 희망한 줄 몰라요. 그게 공공연히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고 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부인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만은 러시아 내지는 미국 내지는 서방 입장에서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그 정권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이 전범 재판소에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없는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가능성이 러시아에서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푸틴을 포함한 그 주요 정치 엘리트들 또 지휘부들이 전부 다 한 그 집단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레짐 체인지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맞습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전범의 어떤 그 취급을 받고 상당량의 어떤 그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재판소에 내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밀로세비치 재판을 제가 직접 한 당사자 입장에서 밀로세비치 얘기를 들으니까 감회가 나는데 밀로세비치는 실제로 코소보 얘기했지만 코소보 공격 사건으로 99년에 기소가 돼서 그러면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유고 연방 대통령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대통령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제 색깔혁명이라 했지만 그때 이제 미국 이런 데서 모바일 핸드폰을 막 공급해서 선거운동이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민주정권이 쓰고 진지치라고 선발된 그 후임 총리가 그 부패 혐의로 밀로세비치를 구속한 다음에 인도함으로써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원수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로 국가 원수 재직 중에 기소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국제법정에 쓴게 된 것입니다. 푸틴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은 두고 봐야죠. 안보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국가 원수를 사태를 ICC에 회부해서 국가 원수 재직 중에 기소가 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도 재직 중에 아주 ICC 영장을 무시하고 잘 다녔지만 지금 실각하고 국내에서 구속돼 있지만 수단이 인도를 안 해서 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이 국제재판소가 이상은 높아서 아주 멋있는 기관이지만 그 국제법 학자들은 그 팔다리가 없는 거인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직접 경찰이나 군대를 해서 잡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푸틴도 과연 얼마나 잡아올 수 있을지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장 지휘관이나 푸틴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나중에 민간인을 그 디스팅션을 구별의 원칙에 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민간인한테 무자비한 피해가 이렇게 나게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면에서 조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면에서는 좀 억지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 5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미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CIA나 미군을 조사한 관계 또 팔레스타인 피해랑 팔레스타인 지역 폭격한 거에 대한 이스라엘 책임에 대해서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ICC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굉장히 적대적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 처벌 가능성도 언급하고 증거도 협조하고 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이 국제 형사 질서에 있어서 좀 진전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는 그 긍정적인 면이 돼서 제가 추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 아까 그 우크라이나가 ICC의 그 관할권을 수락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할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심 재판부에 승인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정식으로 수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검사가 그 신청을 하면서 이것을 건너뛰기 위해서 곧바로 개시할 수 있기 위해서 ICC 회원국들은 사건 회부 신청을 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응해서 독일 등 39개국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과 북마세도니아 2개국 그래서 총 41개국이 리퍼럴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만이 했다는 보도를 보고선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한국도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박 교수님, 최 교수님 그리고 고 교수님 돌아가면서 1분씩 마무리 발언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참 그 제약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그 포커스가 전쟁 범죄의 논쟁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조명으로 참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입장, 동북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북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친 함의가 뭐냐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교훈도 얻고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동북아 정세에서 어떤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나 외교의 대응 같은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푸틴의 어떤 전쟁 범죄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하신 그런 이제 뭐 리퍼럴을 하는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고 인권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그 국가적 입장을 가지고 이런 것들 일관된 어떤 그 의지를 표명을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도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떳떳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예. 일단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행법규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행법규를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친국은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국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세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사태를 종식시킬 의무가 있는데 다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재를 가하는 거죠. 국제법상 합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이상 지금 이제 그 종식시킬 방법이 없다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태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무는 그러한 사태를 돕거나 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도 국제사회의 한 이런 국가로서 지금 러시아가 한 이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 세 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그 많은 어떤 인명 피해와 그리고 이제 물적인 피해를 주는데 전쟁 당사자인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 국제사회가 이 합심을 하고 어떤 그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독립국 어떤 미려 경쟁에 장이 된 우크라이나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난 340년간 축적된 그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우전성과 이 공생 네트워크를 고리지 않고 너무 어떤 서구 편향적 어떤 정책을 우선시했지 않느냐. 그 결과 어떤 미러 간의 어떤 세력 경쟁의 어떤 희생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주변 강대국들과 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실용주의 외교와 이 자강 노력이 어떤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특히 이번 이 전쟁 참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히 보는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마 전쟁의 참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보는 그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그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플로어에서 이미 질문을 받았는데 골석 재판에 관해서 이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적절히 해주셨고요. 그 푸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자명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자국 내의 그 인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전쟁에 반대하는 양식 있는 러시아 사람들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답변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 한국협회 산하단체 한국 UN 청년협회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수진입니다. 우선 훌륭한 강의와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와 토론 전반에 걸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적 함의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과
또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 유엔 청년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유엔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청년이 더 이상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라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태가 청년 중심, 민간 단체 혹은 시민사회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또 인터넷 확산과 미디어의 발달로 통해 중동 전역에 퍼졌던 아랍의 봄처럼 언택트 사회에서 인터넷의 파급력이 이러한 상향식 접근 방식에 어떠한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유엔 한국청년협회를 산하단체로 두고 계신 유엔 한국협회 부회장님 박응순 부회장님과 또 고재남 연구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 첫 번째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그 러시아와 같은 굉장히 경직된 이런 사회에서 청년 소위 people to people diplomacy 또 그 뭐 1.5 트랙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그 바깥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러시아 시민 사회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이제 그 제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핸드폰이 보급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바깥의 여론, 그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노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런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호주의적인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세계에서 러시아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시민사회, 사회 속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양심과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미얀마 사태 같은데 뭐 R2P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독재 정권을 넘어서 이렇게 한 그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 사회 이런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 같은 뭐 중국, 북한 이런 데도 그런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전 운동이 과거나 달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반전 운동은 그 이와 같은 SNS 매체의 발달도 있지만은 그 앱을 활용한 그런 그 시민 단체들의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러시아는 이제 이런 그 SNS 파급력을 감안해서 그런 어떤 그 기재, 트위터랄지 또는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것들을 접근을 차단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그 교묘한 방법을 그 우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그 알리고 있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전쟁 수행에 있어서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시민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반전의 어떤 운동을 전개하면은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는 끝나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협회 소속에 있는 고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충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국제법적인 논의나 국제정치학적 시점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개인으로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런 부차 학살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서방의 관점에서의 언론에서 이런 논의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언론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서방에서의 페이크 플레이그 그런 가짜 깃발의 시점에서 좀 다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서방의 관점에서 보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하기보다 어떻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좀 더 문제를 그냥 푸틴과 러시아의 범죄가 나쁘다라고 끝나지 않고 저희가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좀 더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를 알아듣지는 못했는데요. 그 전쟁 범죄는 그 자체로 범죄고 그것을 원인을 유발했다고 그래서 그 같이 저 사람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뒤꼽게라는 원칙인데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때렸다.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유발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 네가 그 우리 돈바스 그 자결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무력 행사했다.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 제가 서방 관점이 틀리고 러시아 관점이 틀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말씀하신 최태원 교수가 얘기한 무력 사용 금지 그리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명백한 법리지 그거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틀리고 아니고는 바뀌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제가 보충해 주실 거예요. 아까 우리 고재남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식사하면서 한 그 관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권 의장님이나 우리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국제범죄 현재로서의 국제범죄임이 명백한데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이제 그 논점은 말하자면 이 전쟁의 어떤 발달 경과 원인 여기에서 서로 말하자면 이런 그 러시아가 위협을 받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나토라든가 우리가 충분히 논의 안 했지만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나 기타 뭐 소위 그 국제사회의 어떤 뭐 좌파랄까 뭐 이런 그 수정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의견 같아요. 고재남 교수님.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전쟁이 발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볼 때의 어떤 그런 시각, 내지는 이제 뭐 제3세계에서 볼 때의 어떤 시각이 확실히 다른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눈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 중에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어요. 실제로 2차 대전 때 소련 사람들이 2,600~700만 명이 죽거든요. 그 중에서 1,100만 명이 군인이고 1,400~500만이 민간인이었어요. 이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게 참 그냥 SNS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죽은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다 묻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스러운 어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책임론을 떠나서 다시 말했으면 저게 사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정말 나쁜 짓거리지만 그 떠나서 이걸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앞서서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저는 고 교수님도 발표 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사태가 더 확대되는 일이 없이 당사국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현명한 지혜를 모아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에 가서는 어떤 그 책임질 사람은 지게 하고 그리고 어떤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정치적 모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아주 이런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엔 한국협회 이호진 회장님 이하 간부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패널 여러분 아주 좋은 아주 진지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그 발표자 이하 패널리스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